두 번째, 주까지 말하는 특별편입니다. DJI는 미국 제재받는데 왜 인스타360은 멀쩡한 거냐? 둘 다 중국 회사인데 왜 DJI만 위험하다고 하는 거냐? DJI 말고 대안이 있어? 없잖아. 네. 오늘은 영상이 없습니다. 귀찮아서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강요는 아니고요. DJI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왜 인스타360은 상대적으로 조용한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하나 터졌죠. 바로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동북 공정 논란.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0억이 넘는 제작비에 톱스타들을 갈아넣은 한국 드라마에서 극중 신하들이 왕에게 만세가 아니라 중국 제후국에서 사용하던 천세를 외치고 뜬금없이 중국식 다도법과 복식이 튀어나와서 동북 공정 논란으로 시청자들의 분노를 산 사건이죠. 물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역사 왜곡을 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동북공정 논란과 문화 왜곡 문제에 피로감과 경계심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21세기 대군 부인 사태와 DJI의 미국 퇴출 논란은 완전히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중국은 수많은 산업 중에서도 하필 광학 디지털 하드웨어와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업계를 장악하려 했을까요? 돈이 되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단순히 돈이 된다고 해서 국가 전략 산업 수준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돈 되는 사업 이면에 또 다른 의도는 이 디지털 미디어 분야는 사람의 눈과 귀를 지배하는 분야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게 될지를 결정하는 문화적 영향력까지 장악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사람들의 기억과 인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카메라 관련 업계에서 중국산 장비를 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장에서 드론은 거의 DJI가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고 액션캠과 360도 카메라, 짐벌, 조명, 촬영 액세서리 등등 과거 방송, 영화 장비의 시장을 양분했던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브랜드들은 하이엔드 카메라 바디 영역을 제외한 주변 기기와 특수 촬영 장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현재 프로덕션 환경은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면 촬영 셋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숙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제작자들이 중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으니까. 처음엔 압도적인 가성비가 괜찮았는데 그랬던 게 이제 품질까지 좋으니까. 기존 글로벌 브랜드들이 신제품 출시 주기를 2, 3년으로 잡고 안정적인 마진을 추구할 때 중국 기업들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투입해서 매년 새로운 폼팩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가격은 기존 제품의 절반 이하인데 성능은 오히려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상 제작자들 역시 제작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소비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소비 논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장 전체가 기술적 편리함 뒤에 숨은 리스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적 사고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굴 탓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DJI 말고 대안 있어? 없잖아. 성능 좋고 싸면 끝이지 뭔 지랄이야. 대체제도 없으면서 어쩌라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론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그 기술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게 맞을까요? 편리함에 길들여진 소비자는 하드웨어가 요구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상시적인 앱 활성화 요구, 불투명한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장비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결국 공급자가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을 때 소비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견제 역량마저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술적 편리함과 데이터 주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드론은 하늘에서 지형을 스캔하고 카메라는 공간과 사람을 기록하며 플랫폼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영상 장비 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다루는 산업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보화 컨텐츠를 장악한 쪽은 항상 강력한 문화 영향력을 가져왔고요. 그렇다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은 중국산 장비와 그걸 쓰는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멍청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수많은 중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리뷰해왔고 앞으로도 사용할 거고 중국산 장비 없이 현업 활동이 어려운 현실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알고 사용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종속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감정적인 혐오가 아니라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일 손에 쥐고 촬영하는 카메라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왜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안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걸 제대로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장비가 구동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비행 로그, 위치 정보, 촬영된 공간의 메타데이터, 사용자 계정 정보 등이 누구의 서버에 저장되고 어느 국가의 법적 관할권 아래에 통제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편리한 도구라 할지라도 그 도구를 움직이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흐름이 불투명하다면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 주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국가가 강제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국가의 브랜드라면 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기술력과 도구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영리하게 이용하되 그 도구 뒤에 숨은 거대한 플랫폼과 국가 권력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것이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영상 제작자와 크리에이터,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DJI가 단순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DJI의 독점은 서구권 경쟁 업체들의 치명적인 기술적, 경영적 실패가 만들어낸 빈자리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분수령이 바로 2016년 고프로의 카르마 드론 참사였습니다. 당시 액션캠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미국 기업 고프로는 경쟁사였던 DJI를 완전히 꺾기 위해 야심차게 카르마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후 비행 중 배터리 레치 결함으로 인해 드론이 공중에서 갑자기 전원이 꺼지며 추락하는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고프로는 출시 16일 만에 제품을 전량 리콜했고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해서 드론 사업부 자체를 영구 철수했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 드론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3DR은 DJI의 신제품 출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하드웨어 제조를 포기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랑스의 페런 역시 취미용 드론 시장에서 무릎을 꿇고 산업용, 군사용 시장으로 퇴각했습니다. 이렇듯 서구권 기업들이 설계 결함, 높은 제조 단가, 느린 업데이트로 자멸하는 동안 드론 시장의 진입 장벽은 오직 DJI만이 넘을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과거 드론 시장은 지금처럼 대중적인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드론은 굉장히 불안정했고 비행도 어렵고 촬영은 더 어려웠죠. 짐벌 안정화는 부족했고 GPS 신뢰성도 떨어졌고 배터리 효율도 형편없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촬영 한번 제대로 하려면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DJI는 이 시장에서 거의 처음으로 누구나 쉽게 촬영 가능한 비행 카메라라는 개념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자동 호버링, 장애물 회피, 짐벌 안정화, 자동 추적, 원터치 리턴 투 홈, 고화질 영상 전송까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기능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DJI 드론은 촬영 워크플로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전까지 드론 촬영은 일부 전문가 영역에 가까웠다면 DJI 이후에는 일반 유튜버와 소규모 프로덕션까지 항공 촬영을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단돈 몇십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DJI의 기술 혁신이 가능했던 물리적 배경에는 중국 선전의 하이테크 제조 생태계가 있습니다. 선전은 전 세계 전자부품의 90% 이상이 모이고 유통되는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입니다. 미국, 유럽 드론의 경우 부품 수급하고 프로토타입을 받아보기까지 도면 설계하고 검수하고 아시아 공장에서 발주까지만 해도 최소 수주, 수개월이 소요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하나 수정하고 그 수정한 걸 다시 받아보려면 수주에서 수개월을 다시 반복. 반면 중국 DJI 선전 생태계는 본사 반경 20km 이내에서 몇 시간 만에 부품 조달 및 수정본 제작이 가능했고 모터, 짐벌, 카메라 센서 하우징까지 자체 공장 수직 계열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핵심 센서나 모터를 외주에 의존하며 높은 단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유럽 기업과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었죠. 이 무시무시한 공급망 속도 덕분에 DJI는 필드 테스트에서 발견된 결함을 단 몇 주 만에 수정하면서 양산형 제품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사회 보고를 거쳐서 새 제품을 만들 때 DJI는 이미 다음 세대 라인업의 양산 준비를 끝내는 구조적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 드론 시장의 70에서 90%를 DJI가 독점하게 된 것은 단순한 가성비 때문이 아닙니다. 방송국, 광고 대행사, 영화 제작사 등 현업 프로덕션의 관점에서 DJI를 쓰지 않으면 촬영 효율과 결과물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모두 돈입니다. 비행 도중 신호가 끊기거나 짐벌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앱이 튕기는 현상은 프로덕션 전체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힙니다. DJI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하이엔드 카메라 브랜드인 하셀블라드를 인수하면서 색감과 광학 성능까지 프로급으로 끌어올리면서 현업 제작자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어떤 기업이 특정 산업의 표준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선택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쓰니까, 업계 표준이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라는 논리가 시장 전체를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기술 종속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DJI가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DJI는 실제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문제는 세계 영상 생태계가 어느 순간부터 특정 국가에, 특정 기업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드론처럼 공간 정보와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다루는 산업에서 이런 독점 구조가 형성될 경우 단순 제조업 문제를 넘어서 데이터 주권과 안보 문제까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바로 이 부분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DJI 관련 규제를 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정치 싸움, 트럼프식 중국 길들이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패권 경쟁이라는 배경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DJI 압박은 특정 정치 정파의 일시적인 포퓰리즘이나 선동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트럼프도 바이든도 미국 안보의 핵심 부처들이 10년 가까이 일관된 흐름으로 법제화를 진행해 온 국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공식 정부 문서와 법안에 기록된 실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미 육군의 전면 사용 금지, 미 육군 연구소의 비밀 보고서를 바탕으로 DJI 제품과 관련된 사이버 취약성이 공식 제기됐으며 미 육군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DJI 장비의 사용을 각각 중단하고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 등재, 미국 정부는 DJI를 수출 통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기업이 정부 허가 없이 DJI의 기술이나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2022년 미 국방부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 등재, 미 국방부는 DJI를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통제하거나 연계된 중국 군사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FCC 연방통신위원회 안보위원 목록 등재 추진, 최근 미국 의회는 미국 드론 안보법과 카운터링 DJI 드론 액트 등을 통해 DJI의 신규 장비가 미국의 통신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증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 시장 내 완벽한 퇴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토록 강경하게 돌아서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인프라가 중국 민간 기업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냉혹한 통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연방기관, 주정부, 그리고 수많은 지자체의 드론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불을 끄는 소방청, 범죄자를 추적하는 경찰청, 해안선을 감시하는 해양경비대의 수색, 구조용 드론 시장에서 DJI의 점유율은 한때 70에서 90%에 육박했습니다. 화재 진압이나 치안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띄운 드론이 수집하는 영상에는 미국의 실시간 도시교통망, 발전소 및 정수장 위치, 주요 관공서의 구조, 작전 중인 경찰관의 동선이 그대로 담깁니다. 미국 정부는 이 핵심 공간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을 중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심각한 안보적인 인질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험성의 본질은 DJI라는 기업의 선의 여부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 테크 기업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중국법 제도의 초법적 구속력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7년 제정하여 시행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 원문 기반 내용을 해석하면 모든 조직과 국민, 그러니까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알게 된 국가정보 작업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무서운 이유는 중국 내 본사를 둔 기업이라면 그것이 민간기업이든 국영기업이든 관계없이 중국 공산당이나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수집된 드론 비행 로그와 지역 매핑 데이터를 제출하라 라고 명령할 시 이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진은 간첩죄나 국가안보위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체박물관 가는 거죠. 미국 정부가 화웨이 그리고 DJI를 규제하는 논리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전 세계 유저들의 일상적이고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파이프라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개인의 통신 데이터를, 틱톡은 개인의 취향과 성향 데이터를, DJI는 지상과 상공의 시각적 공간적 정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미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 삼각편대는 중국 국가정보법과 결합하는 순간 전 세계의 정보와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미러링해갈 수 있는 거대한 정보 수집망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DJI의 가성비와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 퇴출 기조를 유지하는 실제 안보 이슈의 본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DJI 보안 논란은 실제 보안 리스크와 과장된 음모론이 가장 많이 섞여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번 영상의 전체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어떤 우려가 제기됐고 어디까지 검증됐으며 DJI는 어떤 반론과 대응을 내놓았는지를 사실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핵심 논란 중 하나는 데이터 전송 문제입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GPS 위치, 비행 로그, 영상 데이터, 지형 스캔 정보, 사용자 계정 정보, 기체 상태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산업용 드론은 단순 영상 촬영을 넘어서 측량과 매핑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미국 정부와 보안기관들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DJI를 둘러싼 보안 논란은 단순 음모론 수준에서 시작된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글로벌 보안 연구 기관들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코드 분석 과정에서 여러 논란 요소들이 공개적으로 지적된 건 팩트입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프랑스 보안 연구기관 시넥티브와 미국 보안기업 그림은 DJI의 몇 가지 민감한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조종 앱의 과도한 권한 요구, DJI Go4와 DJI Fly, DJI 공식 앱이 스마트폰의 연락처, 위치 정보, 마이크, 배경화면, 심지어 설치된 다른 앱 목록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며 유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기 활성화나 비행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의 코드 실행 및 강제 업데이트, 앱 내부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검수를 우회하여 자체 서버로부터 스크립트나 코드를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급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저의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지적됐습니다. 보안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공급자 측이 원격으로 기능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동작을 추가할 수 있는 통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DJI가 실제로 유저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는 직접적 증거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런 우려가 왜 제기됐는가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진짜 민감하게 본 건 사실 영상 파일 자체보다 비행 데이터였습니다. 드론 촬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저가 SD카드에 저장하는 영상 소스, MP4 파일이죠. 그것과 드론이 비행하며 기록하는 텔레메트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훨씬 민감하게 바라본 건 후자인 비행 로그 및 공간 메타데이터 영역이었습니다. 현재 DJI 드론은 사실상 하늘을 나는 카메라 정도가 아닌 플라잉 센서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기체 내부에는 GPS, 비전 센서, 장애물 감지 센서, TOF 기반 거리 인식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고 비행 과정에서 주변 공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행 경로, 고도, 속도, 위치 좌표, 기체 상태 정보, 일부 기기 식별 메타데이터 등이 포함된 비행 로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 구조가 미국 정부와 글로벌 보안 기관들을 예민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보안 연구기관들의 분석 과정에서는 DJI 앱 생태계 내부에 존재하는 계정 기반 동기화 구조, 앱 텔레메트리 수집, 외부 서버 통신 구조 등이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지금 당장 스파이 행위가 확인됐느냐 보다 고성능 공간 데이터 플랫폼이 중국 법 체계 아래에 있는 기업 생태계와 연결될 때 미래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느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논란이 커지자 DJI 역시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LDM입니다. 이 기능은 외부 네트워크 통신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DJI는 이를 통해 외부 서버와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일부 제3자 보안 감사에서도 LDM 활성화 상태에서는 외부 통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앞서 말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 모든 조직과 시민이 국가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핵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바라봅니다. 그럼 다시 현재 실제 데이터 유출이 확인됐는가 보다 중국 정부가 미래의 데이터 접근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DJI 논란은 단순 드랜드 불온 논쟁이 아니라 드론, AI, 카메라, 공간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시대 전체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주권 전쟁의 상징처럼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상은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중국은 하필 영상, 광학,
드론 산업에 이렇게까지 집착했는가? 중국산 브랜드가 글로벌 영상장비 시장을 장악한 건 우연한 벤처기업들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 사멸을 걸고 추진해온 거시적 경제 산업 고도화 계획인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정교한 결과물입니다. 과거 중국의 경제 성장은 타국 브랜드의 제품을 단순 조립,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한계를 인지하고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한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지형도를 보면 매우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인간의 시선, 인식과 콘텐츠 유통 경로를 장악하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광학 산업은 거의 모든 분야와 연결됩니다. 현대 기술 산업에서 보는 능력은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드론은 하늘에서 공간을 기록하고, 카메라는 현실을 데이터화하고, 센서는 사람과 환경을 인식하고, AI는 그 시각 데이터를 학습하고, 플랫폼은 그 결과물을 유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선은 데이터 산업 그 자체인 거죠. 실제로 지금 글로벌 영상 생태계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액션캠, 짐벌, 촬영 리그, 조명과 무선 송수신 등등 중국 기업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산 하면 저가 복제품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현업 제작자들이 먼저 중국 장비를 찾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도구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돈을 벌기 위해 카메라와 플랫폼을 판다 라는 1차원적인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시선과 정보의 인프라를 누가 장악했는가는 곧 미래의 소프트 파워 및 정보 주권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의 장비와 시스템이 시장 표준이 되는 순간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제작 단가, 기술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환경의 통제권은 공급자에게 전적으로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장비들과 연동되는 스마트폰 앱, 클라우드 플랫폼, 펌웨어 알고리즘은 대중의 시각적 선호도와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고도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수한 가성비 제품을 소비하는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 전체의 시각적 인프라를 특정 국가에 완벽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술적 권력의 형성 과정입니다. 도구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생산자의 사고방식과 생태계를 규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국 광학 디지털과 미디어 분야에 그토록 집요하게 공을 들여온 진짜 이유입니다. DJI와 인사360은 똑같은 중국 영상 장비 회사지만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위험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액션캠 만들고 드론 만드는 중국 회사인데 DJI는 국가안보 이슈 중심에 서 있고 인사360은 상대적으로 다른 방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다루는 공간 자체입니다. DJI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다룹니다. 반면 인사360은 기본적으로 지상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바로 반론하시겠죠? 뭔 소리야? 인사360도 드론 만드는데 라고요. 맞습니다. 인사360 역시 하늘에 끊임없이 발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DJI와 인사360의 결정적인 포지셔닝 전략 차이가 드러납니다. 두 회사가 다루는 주력 제품 구매 특성과 안보에 미치는 위험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DJI는 애초에 드론을 만들 때 지역 매핑 시스템, 열 화상 카메라, 산업용 정밀 GPS를 탑재해서 정부와 민간 인프라 시장을 대놓고 공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민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비대 등 정부 기관과 농업, 건설 현장 등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DJI 드론을 표준 장비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공 공급망이 중국 기업에 종속된 상황이 터부시 된 겁니다. 언제든 국가 안보 및 민감한 공간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 공공 공급망을 날아다니는 고정밀 데이터 플랫폼의 포지션으로 말이죠. 반면 인스타360이 드론 기술을 다루는 목적은 철저하게 개인 시각적 쾌감에 맞춰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소비자 중심의 취미용 엔터테인먼트 기기로서 미국 관공서나 군부대에서 인사360 드론을 조직적으로 도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표적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이거를 인사360은 DJI의 전례를 보면서 리스크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대개 산업 전체를 금지하기보다 안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특정 기업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화웨이나 DJI처럼요. 인사360은 철저히
럭셔리, 레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미지를 고수하면서 안보라는 정치적 표적은 슬금슬금 피해갔습니다. 물론 고프로와의 소송전에서 지식재산권과 사법적 규제라는 또 다른 형태의 벽이 있지만 그건 오늘 영상 내용과는 다른 거니까. 암튼 똑같이 하늘을 날더라도 DJI는 미국 국방부와 행정망의 공급망을 장악한 정찰 플랫폼의 포지션이고, 인사360은 화려한 앵글을 따기 위한 크리에이터용 장난감이라는 브랜딩 장막 뒤에 영리하게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 기업은 전부 똑같은 위험한 집단이다 라는 생각은 1차원적인 일반화입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중국 브랜드에 대한 막연한 혐오나 공포에 갇히기보다 기기의 특성과 데이터의 흐름을 냉정하게 구분하고 리스크의 크기를 다르게 측정하는 합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라는 걸 전제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과 문화 문제를 별개로 생각합니다. 드론은 그냥 드론이고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며 플랫폼은 그냥 영상 올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 인프라는 곧 문화 인프라가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장비를 장악한 쪽은 결국 문화 권력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이 문화 권력이었죠. 신문과 TV가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정보를 접할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방송보다 유튜브를 먼저 보고 뉴스보다 쇼폼을 먼저 소비하며 검색보다 알고리즘 추천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즉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과 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국가의 하드웨어와 플랫폼 생태계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구조적 제약과 방향성의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뉴 미디어 시대의 컨텐츠 성공 여부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선택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주체는 자신들이 정의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주제의 컨텐츠를 전 세계 이용자들의 피드에 수억 번씩 노출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키워드나 해시태그를 포함한 영상의 도달률을 인위적으로 섀도우 밴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거대 스폰서십, 플랫폼의 크리에이터 펀드 자본, 그리고 미디어 제작비에 유입되는 대규모 해외 자본은 컨텐츠 제작사의 독립성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자본과 장비, 유통망을 진 거대 공급처의 심기를 거스르는 기획이나 그들의 국가적 이익 및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메시지는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배제당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물리적인 칼날을 들이대며 이 내용을 삭제하라 라고 억압하는 1차원적인 검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 무역전쟁과 테크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문화적 침투가 일어나는 방식은 훨씬 더 정교하고 부드러우며 무섭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작자 스스로가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자기검열 메커니즘의 작동입니다. 수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드라마, 영화 프로덕션이나 수백만 구독자를 보호한 대형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는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을 독점한 하드웨어 공급사나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 특정 국가의 강력한 법적 관할권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제작 주체들은 잠재적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본능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괜히 국가의 역사적 전통성이나 민감한 외교 이슈를 건드렸다가 계정이 정지당하거나 장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거나 노출 제한을 당하면 우리만 손해야. 이번 기획에서는 관련 내용을 최대한 드러내자. 이 단계에 이르면 외부의 직접적인 압박이나 강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은 스스로 콘텐츠의 톤 앤 매너를 다듬고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거세하기 시작합니다. 기술과 플랫폼에 종속된 생태계가 창작자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실로 묶어 조종하는 셈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강압적 지배보다 편리한 기술과 막강한 자본 생태계를 통해서 대중과 창작자가 스스로 시스템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거대한 문화적 영향력과 통제권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최근 방영된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사태는 대중에게 단순한 연출 실수를 넘어선 거대한 문화적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주연 배우인 아이유, 내 아이유 어떡할 거야 이 개새끼들아. 으우 진짜. 황제에게는 만세를, 제후국의 왕에게는 천세를 외치게 하는 전형적인 중화사상 기반의 서열의식이 대한민국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한 대체 역사물에 여과 없이 등장했고, 여기에 중국식 다도법과 왜곡된 복식, 정통성에 위배되는 용어들이 겹치면서 대중들이 느낀 위화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작진과 주변 배우들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송출되는 K 컨텐츠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스스로 중국의 제후국으로 격하하는 연출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은 중국이 펼치는 동북공정의 완벽한 명분과 빌미를 한국 콘텐츠가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물론 한복, 김치, 심지어 한국의 전통 예술까지 자신들의 반개 문화라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정교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공영방송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제작한 드라마가 한국을 제후국의 포지션으로 묘사해 버린 겁니다. 중국의 네티즌과 간영 매체들은 이제 외부의 강압 없이도 봐라,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하위 문화이자 제후국으로 인정하고 드라마로 찍지 않냐 라며 왜곡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 컨텐츠를 활용하겠죠. K미디어 시스템 전반의 역사 왜곡 역량과 역사적 왜곡을 걸러내는 문화적 면역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음을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연결고리를 짚어야 합니다. 영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뤄온 하드웨어 및 인프라의 종속이 어떻게 이러한 문화적 컨텐츠의 왜곡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중국 장비를 써서 친중이 되었다는 아메바 같은 소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 시장, 광고, 투자, 유통 이 모든 게 특정 국가 영향력 안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컨텐츠 생태계 역시 그 방향성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어떤 플랫폼 위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장 논리가 제작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비판 의식이 필요합니다. 무지성 거부, 불매 같은 게 아닌 비판 의식이요. 이 비판 의식의 마비는 서서히 글로벌 자본의 입맛과 기술적 편리함을 우선시하게 되고 나아가서 지금처럼 동북공정의 결과물을 한국 방송국이 스스로 생산해내는 기괴한 자멸 구조를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 결론. 그래서 중국 제품 쓰지 말라는 거임?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님? 대체제 있으면 가져와봐.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면 도돌이표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상업계는 이미 중국산 장비 없이는 단 한 편의 컨텐츠도 제대로 찍을 수 없는 종속 상태에 놓여 있고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실제로 촬영 현장은 중국 장비 없는 세팅을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싸서만이 아니라 그냥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실용적이고 현 시대적 워크플로우에 훨씬 잘 맞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세팅이 느리거나 불안정하면 바로 손해가 발생하죠. 중국 기업들은 이 워크플로우 최적화를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고프로가 수년째 센서 크기와 콤팩터를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찔끔거릴 때 인스타360은 1인치 라이카 센서를 탑재하거나 플립 스크린을 달고 야간 화질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에이스 프로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DJI는 스마트 컨트롤러의 연결 안정성과 무선 마이크 수신기와의 통합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했죠. 서구권과 일본의 레거시 브랜드들이 관료제적 의사결정과 안일한 시장 지위에 안주하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현장 크리에이터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긁어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장비는 생존이 걸린 도구이기에 혁신을 멈춘 브랜드를 버리고 가장 영리하게 움직이는 중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은 프로로서 지극히 당연한 선택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장비를 만들지 못하냐? 국산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 재용이 형 뭐해? 도와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글로벌 영상 장비 공급망은 이미 전면 국산화를 시도하기엔 골든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 자부하지만 광학기기와 정밀 제어 짐벌 영역에서는 기반 기술과 제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드론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모터, 변속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센서 모듈의 대부분을 중국 선전에서 수입해 와야 합니다.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중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무늬만 국산인 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안정성 모두에서 DJI나 인스타360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중국 생산이 위험하다고 하니 이제부터 국산 장비나 서구권 장비만 쓰자라는 건 대한민국의 영상 프로덕션 전체를 마비시키고 공멸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아프고 불편한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영상 장비 시장의 독점 현상과 미국 정부의 안보적 규제 흐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미디어 생태계를 거쳐서 문화적 잠식, 그러니까 동북 공정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큰 연결고리를 추적해봤습니다. 결론이요? 결론은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단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300억 원의 거대 자본과 최고의 스타들을 투입해서 만든 우리의 자체 콘텐츠가 역사를 왜곡하고 스스로 문화적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결과물이 버젓이 생산된 건 인프라와 자본, 유통 플랫폼을 특정 생태계의 통째로 넘겨주었을 때 제작 현장의 비판 의식과 역사적 면역력이 얼마나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울 효과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제 없는데 어쩌라고. 네, 뭐가 위험한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사용하는 사람과 모른 채 그냥 쓰는 사람은 다르잖아. 그냥 알고 쳐 쓰자고. 끝!